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일 정도 후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로부터 3일 후면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매년 경험하는 게 뭐냐면 평백이 뭐예요? 누백이 뭐예요? 순화가 뭐예요? 표점이 뭐예요? 변표가 뭐예요?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용어에서 걸리면 성적을 해석하는 걸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모의고사에 대한 기본 개념 용어를 좀 정리하고 약간 더 나아가서 어려운 개념의 이해까지 한번 해보려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수능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얼마나 이수했는지, 대학에서 필요한 학문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시험이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가 하나의 수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 시스템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도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공통 수원, 수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에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택일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수능이고요. 우리 알다시피 2028학년도 이후부터는 완벽한 통합형 수능 체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통합형 수능으로 결국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시작이 되냐면, 현재의 선택형 수능이 기본적으로 과목 간 유불리가 학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난이도가 점수의 유불리로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있는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아예 배제하려면 아예 통합으로 뽑자, 뭐 이런 의미로 통합형 수능으로 구조를 조금 단순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도에 응시한 친구의 성적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나오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 개인의 학업 성취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등급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례로 영어를 들면 90점 이상이면 1, 80점 이상이면 2등급,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3등급을 부여받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국어와 수학과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뭡니까? 그 집단의 다른 상대와 비교한 상대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수가 경쟁하는 전체 인원에서 몇 퍼센트의 점수에 있느냐, 결국 몇 퍼센트에 있을 때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부릅니다. 국어와 수학과 탐구처럼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는 경우는 4% 이내 1등급, 그 다음에 7% 이내 2등급, 그러면 누적 비율이 11%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 3등급, 그러면 누적이 23%가 됩니다. 이 비율에 해당이 되면 이게 우리가 상대평가로 등급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만 더 들어가 보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성적표에서 보시면 백분위가 있습니다. 백분위는 한 과목에서 내 아이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전체에서 몇 프로인지를 보여주는 게 백분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화법과 작문의 백분위는 89%입니다. 그죠? 이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89%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몇 프로가 있다는 뜻입니까? 11%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등급까지 4%, 그 다음에 누적 11%까지를 우리가 2등급이라고 얘기하니, 이 친구는 딱 100분 이상 2등급 컷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지금 받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수학은 4%까지를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백분위가 98이니까 하위 98%가 있고, 이 친구보다 수학을 잘 본 친구는 2%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등급 컷이 96%까지라고 할 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 친구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백분위를 정시로 가지고 오면 평균 백분위하고 누적 백분위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도 줄여서 평백, 누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평백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국어는 백분위가 89, 수학은 백분위가 98, 탐구 두 개의 평균 백분위는 68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백분위를 합쳤을 때가 백분위 합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255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분위 합을 나누기 3을 해주면 평균 백분위가 85가 나옵니다. 국수탐을 합쳤을 때 이 친구보다 아래에 85%가 있고 이 친구보다 위에 15%가 있는 백분위를 갖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평백이 85%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상위 15%에 있다. 평백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평백을 가지고 이 친구가 상위 몇 프로에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상위 몇 프로에 있는지는 누적 백분위를 가지고 해석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문계 전체 인원 중에 얘가 몇 등이야? 자연계 전체 인원 중에 얘가 몇 등이야? 등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연계를 쓸 건데 자연계에서 이 아이의 수능 성적이 상위 몇 등에 해당하는 점수인지 산출하는 방식이 누적 백분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성적표의 사례로 봤듯이 국어하고 수학은 89, 98이었어요. 근데 탐구는 어때요? 44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평백을 갖고 있어도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 보는 친구들과 과목 간 편차가 되게 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누백은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백과 평백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 이 누백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입시기관이 누백을 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백을 잡아서 예측하는 등수에 따라서 예측하는 표, 이게 각 입시기관의 배치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문계하고 자연계의 등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각 입시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치표의 값도 이 아이의 성적이 동일하더라도 모든 배치표에 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선 상향인데 어디에선 안정이라고 하고 어디에선 적정인데 어디에서는 하향이라고 얘기하는 이 배치표상의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이 누적 백분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그 해의 수능 각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각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그 과목을 응시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정되어 정해지는 점수, 이걸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우면 표준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수능이라고 하면 쉬운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매우 낮아진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2024 학년도의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50점이었고요.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64명이었습니다. 상위 누백 0.01%만 만점을 받은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8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받은 친구가 612명이었거든요. 상위 0.14%만 만점을 받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2024 학년도의 수능을 불수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작년의 국어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9점이었고요. 만점을 받은 아이들, 학생들이 1055명이었습니다. 상위 누적 0.23%까지가 만점을 받았어요. 국어의 경우는. 반면에 수학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만점 받은 친구가 15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0.34%까지가 만점제에 해당하는 누백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능인데 이 난이도에 따라 2사와 2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질 때 그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표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해요. 자, 근데 이걸 국어, 수학하고 탐구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건데 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화작과 언매 중에 항상 표준 점수는 언매가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표준 점수를 높게 받아야 더 유리하니까 언매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탐 9과목과 과탐 8과목은 해에 따라서 난이도의 차이가 큽니다. 항상 물리가 가장 어렵고요. 항상 지구과학이 가장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과목이 마저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해 그 과목의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거나 매우 쉬웠을 경우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탐은 그냥 표준
표준 점수를 적용하기에는 아이들마다의 유불리가 너무 커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동홍 이상의 대학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변표라고 부릅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면 대학이 탐구의 과목 난이도를 보정하기 위해 100분위를 다시 변환한 점수를 우리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수능을 한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탐에서 가장 높은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생활과 윤리였습니다. 이게 77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법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66이었습니다. 자, 이 두 과목을 동일하게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11점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생긴 거죠. 과탐은 가장 표준 점수가 높았던 게 화투였습니다. 그게 73점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건 파1이었습니다. 6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의 차이가 과탐의 경우는 작년에 8점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맞았는데 동일하게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1점 차이가 나고 8점 차이가 나는 것이 그대로 점수로 간다.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100분이 100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 학교는 표준 점수 70을 줄 거야. 어떤 과목이든 100분위가 99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표준 점수 69.3을 줄 거야. 라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과목 간 난이도나 유불리로 인한 시험의 불공정성을 그나마 조금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산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줄임말은 없어요. 각 학생의 수능 성적표를 대학의 평가 방식대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학 환산점수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성적표보다 가장 중요한 정시에서의 점수 싸움은 이 대학별 환산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해 난이도에 따라 과목별 표준 점수가 달라지고 변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결을 보실 때는 대학의 환산 점수보다는 그냥 평백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올해 원서를 쓰실 때는 평백보다는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환산 점수로 등수를 확인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환산 점수를 올해 우리 아이 수능의 점수의 환산 점수를 비해서 어머 많이 남네! 이러시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환산 점수를 한번 좀 강조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집군은 정시 지원 가능한 3개의 군을 모집군이라고 합니다. 가나 다군이 있고요. 물론 수시처럼 군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3장을 쓴다라고 대개의 친구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군에 지원 가능한 학교, 학과, 나군에 지원 가능한 학교, 학과, 다군에 지원 가능한 학교, 학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학교는 단일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반면에 어떤 학교는 가나군에 선발을 하거나 가다군에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어떤 학교는 가나다군을 모두 다 선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마음이죠. 이렇게 군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가군에 어느 대학을 쓰고 싶다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수시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시를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표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의 지원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표는 뭐냐? 정시 입결과 그 해의 수능 도수 분포표를 기준으로 100분위 표준 점수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레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리가 보통 배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보시는 배치표가 이제 고속성 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텔레그노시스, 그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뭐 이투스, 이러한 업체별 배치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지원은 뭡니까? 그쵸? 아이들이 실제 정시를 지원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듯이 모의 지원을 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등수를 확인해서 실제로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의 지원을 할 때 스나 해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스나이핑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걸 줄여서 스나라고 해요. 이 스나는 뭐냐면 올해 아이들의 모의 지원의 흐름과
진학사의 최종 등수의 예상값상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대학과 학과를 겨냥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점수로는 그 대학을 못 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수시에서 우주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점수 하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네라고 하는 과들이 좀 보여. 아, 이거는 좀 점수가 너무 예상하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게 우리가 보통 폭발이고, 우리가 예상한 값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게 펑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펑크가 예상하는 곳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스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능의 쉬운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들으시면서 부모님들이 점점 이게 쉬운 거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어려운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이해하셔야 이제부터 나오는 정시의 다양한 예측들을 그래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것까지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부모님들이라면 모의고사를 보실 때마다 이 영상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정시의 원서를 쓰셔야 하는 부모님들은 이 정도가 기본인데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시 기간이니까 필요한 거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